최근 미국에서는 한국 전역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역자는 미국에서 밀리터리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또한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 군인 출신인 예비군들에게 고마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감동 포착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윌슨입니다. 한때 저는 LA 코리아타운 근처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했어요. 평범한 서점 주인이었던 제가 어떻게 한국 예비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건 1992년 4월 29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날과 다름없었습니다. 서점 문을 열고 책들을 정리하고 첫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뉴스에서는 로드니 킹 사건의 편결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와 이 동네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시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로드니 킹을 구타한 백인 경찰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처음에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였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분노한 얼굴들이 보였죠. 제 서점은 코리아타운에서 불과 3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15년 동안 이곳에서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한국인 이웃들과는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작은 가게 주인들이었죠. 첫 번째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911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다시 걸고 또 걸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거리의 소음은 점점 커져갔고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경찰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폭도들이 거리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상점들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제 서점 앞까지 다가온 그들을 보며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야구 방망이 하나만으로는 제 가게와 제 목숨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주변 건물 옥상에서 정확하고 조직적인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쏘는 건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한국인 상점 주인들이 자신들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사격 실력이었어요. 무차별적으로 쏘는 게 아니라 약탈자들의 발밑을 정확히 조준해 경고 사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서로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폭도들은 그 정확한 사격에 놀라 흩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제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의무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들이었어요. 3년간의 군사훈련을 받은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조직력과 대응 능력을 보여주었던 거죠. 경찰이 완전히 철수한 후 코리아타운은 무방비 상태로 남겨졌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조직을 만들었고 24시간 내내 경계를 서며 지역을 방어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서점 뒤편에 숨어 밖을 지켜보았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건물들, 무너져 내리는 유리창 소리,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그 속에서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폭동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만에 한인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자경단이 조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결속력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들은 단순한 상점 주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포병 출신, 해병대 출신, 심지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들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폭동 둘째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갔어요. 서점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지만 주변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타운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상황이 달랐어요. 한국인 상점들은 불에 타고 약탈당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죠.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옥상 위에 진지를 만들고 모래주머니를 쌓아 방어선을 구축한 한국인들이요. 그들은 평범해 보이는 아저씨들이었어요. 하지만 총을 다루는 자세와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중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씨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베트남전에도 참전했던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박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경찰이 우리를 지켜주길 기다렸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지키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조직력이었어요. 불과 24시간 만에 한인 라디오 방송을 중심으로 완벽한 자경단을 꾸렸습니다. 포병 출신, 해병대 출신들이 지휘를 맡았고 심지어 소령 출신의 예비역 장교도 있었어요. 무기상을 하던 한인은 자경단에 총기를 공급했고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건물 옥상에 진지를 구축하고 24시간 교대로 경계 근무를 섰어요. 한인들은 서로 무전기로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했고 접근하는 약탈자들에게는 경고 사격으로 위협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사격 원칙이었어요. 살상을 하지 않고 방어에만 집중한다는 규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떤 한국인은 총알이 날아오는 위험 속에서도 깃발을 들고 전진하며 위협 사격을 가했고 그 모습에 겁에 질린 약탈자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TV에 방송되면서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놀라웠던 건 이들이 평소에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에 충실한 이민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용기와 단결력은 군인 못지않았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총을 쏠 수 있는지. 그날 저녁 저는 박 씨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군대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다고요.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서 총 쏘는 법을 배우고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예비군 제도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폭동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방송에서는 폭동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경찰의 통제력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점에 남아있던 중요한 서류들과 귀중품을 챙기기 위해 다시 가게로 향했어요. 그날따라 거리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길했어요. 서점에 도착해 물건을 챙기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무장한 남자들 10여 명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몇몇 상점을 약탈한 듯했고 제 서점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공포에 사로잡힌 저는 서점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이 서점 앞에 도착했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 숨어 떨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정확한 총성 몇 발이 울려 퍼졌어요. 약탈자들의 발밑에 총알이 박히며 그들은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옥상에 있는 한국인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제 서점을 겨냥한 약탈자들을 향해 경고 사격을 가하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옥상에서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키는 구역이니 떠나라고요. 놀랍게도 약탈자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그들도 이미 루프탑 코리안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위기가 지나간 후 저는 옥상으로 올라가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곳에는 박 씨를 포함해 5명의 한국인이 있었어요. 모두 땀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죠.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날 저녁 박 씨는 저를 임시지휘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한인 슈퍼마켓으로 초대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더 많은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각자 맡은 임무가 있었고 마치 작은 군부대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식량을 나눠주고 누군가는 무기를 점검하고 또 누군가는 라디오로 상황을 전달하고 있었죠.
그들 중 한 명인 김 씨는 한국에서 군장교로 복무했다고 했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의 군사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서 최소 21개월에서 3년간 복무한다고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사격 훈련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법, 팀워크, 리더십까지 배운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 예비군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총을 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고 규율을 지키며 필요할 때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저처럼 전혀 관계없는 미국인까지도 보호해 주었어요. 자신들의 가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동네 전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한국 예비군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로 결심한 시작점이었습니다. 폭동이 끝나고 평화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5월 2일 거리에는 평화 집회가 열렸고 한인들 1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 모두 함께 잘 지낼 수 있다고 다시 평화롭게 살아보자고 외쳤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저는 박 씨와 다시 만났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굳건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국의 군대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저를 자신의 가게로 초대했습니다. 박 씨의 세탁소는 폭동 중에도 무사했어요. 그곳 뒷방에는 작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박 씨, 전우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모습까지. 그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분단 국가라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강한 남성은 군대에 가야 한다고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은 어린 때부터 언젠가는 군복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란다고 합니다. 박 씨는 자신의 군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춥고 배고픈 훈련 시간들, 끝없이 반복되는 사격 훈련,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 연습.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국인으로서 이런 경험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미국에는 징병제가 없고 군대는 선택사항이니까요. 하지만 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남성들이 공유하는 특별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군대는 우리에게 단순한 훈련 기간이 아니라 인생의 학교라고요. 거기서 우리는 규율, 인내, 팀워크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LA 폭동 같은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이 빠르게 조직을 갖추고 대응할 수 있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언어로 소통하고 같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한국의 예비군 제도가 단순한 군사훈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국가적 정체성이자 공동체 의식의 바탕이었어요. LA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나라에서 받은 훈련이 이곳에서 그들의 생존과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박 씨는 저에게 작은 기념품을 주었어요. 그의 군 시절 계급장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자부심의 상징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작은 금속 조각을 받으며 한국 예비군들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군사 문화와 예비군 제도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은 30년 후 미국 전역에서 한국 예비군들이 받게 될 특별한 대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은 저는 여전히 LA에 살고 있지만 서점은 이미 오래전에 접었습니다. 대신 여행 작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죠. 얼마 전 저는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조지아 아쿠아리움에서 한 한국인 부부가 입장권을 구매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작은 카드를 제시하자 직원이 바로 할인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겨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그 카드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들은 영어를 할 줄 알았고
그 카드가 한국 군대 전역증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많은 장소에서 한국 전역증을 보여주면 군인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전역증이 미국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죠. 조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박물관, 수족관, 쇼핑몰, 식당 등에서 한국 전역증을 제시하면 10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원래 할인과는 별개로 추가 할인을 해주는 곳도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정보가 퍼지면서 한국에서 전역증 재발급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병무청도 이런 현상을 알아차리고 2021년부터는 신분증과 같은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전역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뒷면에는 영문으로 인적사항을 기재해 외국에서도 전역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LA에 있는 한인 지인들에게 이 현상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들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6.25와 베트남전에서 함께 싸운 혈맹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군 전역증을 미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30년 전 LA 폭동 당시의 루프탑 코리안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규율이 미국인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 예비군들에 대한 존경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할인 혜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가 간 경계를 넘어 흐르는 용기, 규율, 희생에 대한 보편적 가치의 인정이자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특별한 유대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전역증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이 궁금해져서 저는 여러 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특히 재미있었던 건 군 경력이 있는 미국인 친구 스티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예비역이었어요. 스티브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군인은 존경의 대상이라고요. 그들이 보이는 희생과 봉사 정신은 미국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생크, 유포요 서버스라고 말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미국의 문화는 건국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미국은 독립전쟁부터 시작해 남북전쟁,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그리고 최근의 중동분쟁까지 건국과 발전의 역사가 곧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희생한 군인들에 대한 존경심이 깊이 뿌리내리게 된 거예요.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해서 한인 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군인에 대한 인식이 미국과는 꽤 다르다고 했어요. 길고 어두웠던 군사 독재 시기를 거치면서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의무 복무 제도로 인해 군 생활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할 과정 정도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군인을 군발이라는 약간 비하적인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 역사를 조금 더 공부해봤습니다. 한국은 35년간의 일본 식민 지배와 한국전쟁, 그리고 이후 수십 년간의 군사 독재를 경험했어요. 군부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역사가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군대는 양면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국가를 지키는 수호자인 동시에 때로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인식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들에게 음식값을 대신 계산해주거나 카페에서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일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예비역 군인들에 대한 예우도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군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노령의 예비역도 존경받는 베테랑으로 여겨지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문화가 깊게 정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 속에서 한국 전역증이 미국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현상은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미국인들은 한국인들보다 한국 군인들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는 다시 한번 30년 전 LA 폭동 당시의 한국 예비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조직력은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 예비군에 대한 존경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 생각해요. 한국과 미국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진 저는 역사책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두 나라가 어떻게 함께 싸웠는지 궁금했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어요. 미국을 포함한 16개국의 유엔군이 한국을 도왔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은 가장 많은 병력인 약 180만 명을 파견했습니다. 3년간의 치열한 전쟁 끝에 미군은 3만 6천 명 이상의 전사자를 냈어요. 그들은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후, 이번에는 한국이 미국을 도울 차례였어요.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약 32만 명의 군인을 파견했습니다. 이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였어요.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주었고 미군과 나란히 싸웠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혈맹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함께 피를 흘리며 맺어진 깊은 유대였습니다. 제가 이런 역사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우연히 캘리포니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한인 사업가를 만났어요. 그는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 특히 군 경험이 있는 이들은 한국을 특별한 동맹국으로 생각한다고요. 단순한 정치적 동맹이 아니라 전장에서 함께 싸운 전우라는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군 전역증을 미군 전역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심지어 한국군 군복을 입고 있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미군과 같은 예우를 받았다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왜 미국인들은 한국 예비군을 그렇게 존중하냐고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유를 위해 싸운 모든 군인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30년 전 LA 폭동 당시의 한국 예비군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도 자유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거예요. 폭력적인 약탈자들에 맞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든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서 싸웠던 군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LA 폭동 당시 한국인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국 예비군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존경심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넓게 퍼져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한국 전역증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현상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동맹을 넘어 깊은 인간적 유대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유대의 중심에는 서로를 위해 싸웠던 군인들의 희생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혈맹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저에게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국가 간의 공식적인 관계를 넘어 인간적인 존중과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한국 예비군들이 미국에서 받는 특별한 대우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예비군들의 이야기는 LA 폭동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최근 몇 년간 미국 각지를 여행하면서 한국 예비군들의 놀라운 활약상을 더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뉴올리언스에서 있었던 홍수 때의 일이에요. 허리케인 하비로 도시가 물에 잠겼을 때 지역 한인 상인들이 보트를 타고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한국 해군이나 해병대 출신 예비군이었어요. 그들은 군 시절 배운 수상 구조 기술을 활용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2019년 캘리포니아 산불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 예비군 출신 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방대를 조직해 화재 진압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군대에서 받은 화재 대응 훈련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지역 소방서와 협력하여 여러 가정을 구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의 한인 예비군 출신들이 자체적으로 방역팀을 꾸려 취약 지역을 소독하고 마스크와 방역 물품을 나눠주는 활동을 펼쳤어요.
그들은 한국 군대에서 배운 생화학 방어 훈련을 실제 상황에 적용한 겁니다. 최근에는 휴스턴에서 있었던 교통사고 현장에서 한국 예비군 출신 의사가 즉각적인 응급처치로 다수의 부상자를 구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는 인터뷰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며 배운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미국 내에서 한국 예비군들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특히 재난 상황에서 그들의 조직력과 대응 능력은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군의 훈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들은 항상 적과 인접한 상황에서 훈련받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 뛰어나죠. 그리고 그 능력은 전역 후에도 이어집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활약이 단순한 개인적 영웅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예비군들은 항상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지휘 체계를 구성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며 마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최근에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서도 한국 예비군 출신 이민자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공동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FEMA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예비군들의 위기 대응 능력은 놀랍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 내에 조직을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은 우리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저 역시 30년 전 LA 폭동 당시 그들에게 목숨을 구한 이후로 한국 예비군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단순히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 얻은 규율, 희생정신, 공동체의식을 평생 간직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전역증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국 예비군들이 보여준 수많은 용기와 헌신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인정이자 감사의 표시입니다. 국가 간 경계를 넘어 흐르는 이러한 존경은 어쩌면 우리가 공유하는 가장 보편적인 가치 용기, 규율, 희생에 대한 경의의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국 예비군들은 그 가치를 완벽하게 체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여행길에서 한국 예비군 출신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어요. 그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면서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영웅이니까요. 바다를 건너온 영웅들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군인 및 예비군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